안녕하세요. 권혜연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희 아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우선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죠.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의 삶에서 공부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학습권이 학습을 할 때 있어서의 그 주체가 이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에서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졸 때도 있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눈초리로 제대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이 화면을 찍고 나올 정도로 재밌게 수업을 하셔도 그 내용이 아이에게 흥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있기 힘들다면, 오늘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자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늦게 자서 오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눈꺼풀이 내려온다면 이 온라인 학습 환경 안에서는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학습의 주체가 이제 진짜 학생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 되었고 이 학습의 자율권이 학생들에게 넘어왔을 때 이 자율권을 학생 스스로 행사할 수 있고 또 자기 학습을 스스로 이렇게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권혜연이고요. 저는 지금 이병헌 교육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고 또 더공감 교육연구소에서 부모 교육과 가족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 이렇게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대부분 학습의 영향을 이 학생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요소는 딱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능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생이 학습에서의 효율성이 높은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건 암기력도 좋고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는 양도 많고 학습의 속도도 빠르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다는 거죠. 지능이 좋다라는 건.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것이 학습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하고 여기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적성인데요.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 공부가 너무 재밌고 새로운 걸 아는 거에 흥미가 막 너무 많아져서 재미있고 즐겁게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고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죠. 공부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소로 저는 적성, 공부에 적성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체력인데요. 제가 간혹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 친구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체력이 너무 좋아서 집중력과 주의력으로 이 학습의 어떤 이 내용들을 막 정말 이렇게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체력은 국력이라더니 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혹은 이 공부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몸이 좋아도 이 체력이 좋아도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동기의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이 부분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보는데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이 몰입도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학습 관련된 검사들을 하고 연구를 할 때 보니까요. 중학생 친구들은 동기의 높고 낮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학생들은 공부라는 걸 왜 해야 될까? 공부는 너무 재미없고 지겨운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 이건 청소년기의 발달상 여러분들이 자아 정체감을 찾아 나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동기보다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 의지보다 얼마나 내가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획을 짜는 방법이라든지 과목별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에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작은 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다들 그렇지, 저 세 가지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럼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일까요? 지능, 그리고 적성, 공부에 대한 적성, 그리고 체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렇다면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지능은 한번 만들어지면 변화하지 않고 흥미도 한번 만들어지면 변화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도 점점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그거 어떻게 바꿔? 이제 중학생 정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몇몇 친구들의 경우에는 체력은 좀 기르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가 몸짱 되는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운동하면 몸 좋아지고. 적성은 사실 이제 뭐 공부의 부분에서 국영수 사과의 적성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바라는 어떤 진로 방향이라든지 목적을 찾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도 있죠.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도 공부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뭐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또 운동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 관심사에서의 부분에서는 국영수 사회 과학 같지는 않지만 흥미를 보이고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거든요. 공부에서의, 우리가 학교에서의 학과목에서의 동기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도 내적인 동기가 높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능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됐으면 이 지능은 고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 학습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만났던 이 한 논문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 쥐가 두 마리 있잖아요. 이 쥐가 두 마리 있는데 보통 쥐는 한 번에 새끼를 여러 마리 낳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 한 마리는 그냥 네모난 빈 박스에 먹이만 넣어주고 먹이와 물만 넣어주고 한 달을 두고요. 그리고 다른 한 쥐는 다른 친구들의 쥐와 그리고 먹이도 막 색깔이 예쁘고 모양도 다양한 먹이를 먹이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들도 있는 방에서 한 달 동안 이 쥐를 두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뭔가 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 쥐의 이름을 캐리비안 해적의 쥐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 빈 박스에 있는 쥐에게는 포테이토 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그 금요일날 저녁에 포테이토 칩 있잖아요. 감자칩을 먹으면서 이렇게 긴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럭비 같은 거 보면서 휴식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포테이토 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두 마리의 쥐를 한 달 후에 이렇게 이 우리에서 꺼내서 이 두 마리의 쥐의 뇌 사진을 촬영해 봤더니 이 두 마리 뇌에 이 변화가 있었던 걸 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캐리비안의 해적의 쥐는 포테이토 쥐보다 뇌세포의 이 뉴런의 연결고리라든지 축색돌기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미엘린의 크기가 10% 이상이나 컸던 거죠. 한마디로 이 포테이토 쥐보다 캐리비안 해적의 쥐의 뇌가 더 급격히 발달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치 우리의 근육처럼 뇌도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의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에 힘이 붙고 근육의 양이 늘어나듯이 뇌의 양도 늘어나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가 공부하기 싫더라도 뭔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여러분의 뇌가 좋아진다라는 거 이제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어도 버티고 뭔가 좀 더 노력하면 나의 뇌도 좋아질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이 뇌의 과소성에 대한 것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치매 환자들도요. 이렇게 뜨개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뇌에 이렇게 이 사그러져 가는 뇌를 다시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교육학 교수님 중에 이제 이 컬럼비아 대학의 캐롤 드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호호 할머니예요. 이 캐롤 드웨이라는 교수가 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쥐의 실험에 대한 이 기사를, 과학 저널에 실려진 이 기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기사를 읽어보고 너의 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 한쪽 그룹에는요. 다른 한쪽 그룹엔 이 기사를 읽히지 않았죠. 그리고 1년 뒤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 성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했는데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읽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수학 성적이 덜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미국도 중학교 수학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수학 성적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되는 속도가, 다시 올라가는 속도가 이 기사를 모르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빨랐던 거죠. 나의 뇌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모호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서 짜증나는 마음들을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 드웨이 교수가 이 내용으로 마인드세트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획도 세우고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노력들 그리고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뇌의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뇌의 가소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뇌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분 상태도 제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할 때 너무 공부가 안 되면 내 옆에 나의 가장 이 베스트 프렌드, 정말 나에게 힘을 준 친구 혹은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나의 할머니 혹은 나의 부모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이 수학 학습에서의 성취도가 올라간다라는 독일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우리의 뇌라는 것이 이 우리의 어떤 컨디션, 동기 상태, 감정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근육처럼 뇌에도 이렇게 힘이 붙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긴 잔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어놓는데 공부에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거 바로 성장 마인드예요. 내가 무언가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내가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작은 실패를 만나고 공부하다가 좌절을 하게 되고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거봐 나는 안 돼. 또 안 되잖아. 실패했어.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실수한 상태, 실패한 상태 아니면 이렇게 망쳐진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성공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군. 이렇게 아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실패도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아직 완성하지 못했군. 이런 마음들은 내가 좀 더 의욕적이고 뭔가 끈기를 갖고 더 많은 전략들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자녀와 함께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에게 지혜로운 칭찬을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잘했다, 수학 문제집 100점 받았어, 시험 성적이 좋구나 이런 칭찬이 아니라 자녀의 노력이라든지 혹은 자녀가 세운 계획이라든지 혹은 자녀의 집중도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이런 자녀의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꼭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야겠죠. 이 모든 조건을 이기는 공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학습에서 중요한 것, IQ, 적성, 체력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부의 힘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누적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내고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낸 이런 누적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변화, 지능에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들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요. 어떤 과목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영어 좋아해요. 다음번 시험에 영어 망치고 수학 잘 봤잖아요. 어떤 과목 좋아해요? 수학 좋아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잘하면 그걸 좋아하게 되고요. 좋아하면 더 잘하게 돼요. 공부란 그렇죠. 여러분들의 적성과 흥미도 아마 이런 누적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을 때 정말 기발한 것도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의 카톡 메시지 보기도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들에 학생들이 보통 넣고요. 그리고 뭐 친구 생일 선물 사기, 뭐 아니면 뭐 올라간 나의 글에 좋아요가 몇 개 눌려 있는지 보는 거, 그리고 게임의 레벨업의 마무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일들로 보통 꼽고요. 그리고 수학 숙제, 뭐 영어 숙제, 뭐 수행평가 준비, 뭐 엄마가 내준 숙제, 이런 많은 것들도 자기 우선순위 계획 안에 넣죠. 제가 코로나 이후로의 삶에서의 가장 학생들의 큰 변화는 학습의 자율권이 이제 학생들에게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습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없다면, 혹은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 없다면, 이 계획을 세울 때만큼은 수학 숙제건 아니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라고 했던 숙제건, 학교에서의 수행평가이건,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된다라는 걸 꼭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학원 숙제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좀 더 성장하게 될 거라는 기대로 이 숙제를 내가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 수행평가 너무 지겹고 뭐 친구들 만나서 토론하고 내용 정리해야 되는데 정말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준비가 앞으로 나의 어떤 뭐 고등학교 진학이라든지 대입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활동을 내가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계획에 우선순위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넣고,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 선택한 모든 나의 활동들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쭉 늘어놓으시고 이 앞에 보이는 4가지 셀에 이 일은 어떤 일인지 한번 이렇게 좀 배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배열을 하는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일이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혹은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혹은 급하지 않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가, 혹은 또 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인가, 중요성이 낮은 일인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을 중요도와 그리고 시급한 이 2가지의 축으로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의 카톡을 보는 건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일까요? 몇 번째 셀에 들어갈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친구의 연락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건 사교성, 그리고 친절함,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즉석에서 처리해야 될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해서 무언가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친구의 연락을 바로바로 보는 건 중요하고 급한 일일까요? 중요하지만 조금 미뤄둘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면 바로 즉석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언제 내가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언제쯤 이 일들을 시행해서 좀 더 급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 학생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이제 치는 것 중에 수학 숙제, 아니면 수행평가, 학업적인 부분들은 마감 기한이 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그거 내일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미룬 일이 내일이 된다면 그 일은 급하지 않은 일에서 급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중요도가 높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도가 높으면서 이 급하지 않은 일의 분야를 어떻게 내가 쪼개서 급한 일이 되지 않을지를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도가 낮은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일들은 여러분들의 일의 목록에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많다면 이 일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좀 더 일을 줄일 수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나? 이거 꼭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야 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야 될 학습량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준비하면서 수능대로 또 내신대로 또 수행평가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 이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될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에 갓 올라온 친구들은 올 한 해 원격 수업 듣고 학교 가는 그 하루는 매일 하루 종일 수행평가하는 경험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이 이 배움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정말로 배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이 정말 충실했는가를 보기 위해 수행평가의 양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보통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하나, 두 개에서 많게는 4개, 5개로 되게 많을 테고 이 수행평가가 보통 중간고사 전후, 기말고사 전후로 배치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과목에 어떤 수행평가를 내야 되는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양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면 항상 계획에서 성공을 하게 될 거고 계획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즐거워지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항상 그 높은 꿈을 목표로 잡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들한테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목표부터 세우세요. 아, 제가 그럼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몸무게를 좀 한 5kg 좀 빼고 싶은데요. 5kg 몸무게 빼는 거요. 저희들 나이에 되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5kg라고 목표를 세우면 이거 언제 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빼야지. 오늘까지만 내가 요거 하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계획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 정도면 해봄직하지 하는 정도의 계획과 그러니까 작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작은 계획들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이 5가지 구체적인가 그리고 측정 가능한가 그리고 달성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내가 언제 달성했는지를 이 목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의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보통 여기 앞에 보이는 4가지 정도의 목표를 학생들이 세워요. 첫 번째는 이번에 제가 수학은 꼭 1등급을 받을 거예요. 좋은 목표죠.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얘가 드디어 정신 차렸군 이러면 좋아하실 만한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보통 이런 목표도 학생들이 많이 세워요. 영어 과목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방학 기간에 열심히 해서 다음 중간고사인 영어 시험 잘 보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해요. 세 번째, 이번 겨울방학에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볼 거예요. 전 기초 지식을 좀 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설득력이 있죠. 네 번째,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5가지 기준 있잖아요. 과연 이 목표는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시간의 제한도 가능하고 이 목표 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면 좋겠구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스마트한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우리가 이 수학 과목의 1등급, 영어 공부를 열심히를 어떻게 측정하죠? 그죠? 책을 많이 읽는다. 많이는 도대체 몇 권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간고사를 잘 본다라는 거는 도대체 이 기준, 측정하는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이러한 목표들은 대부분 어떤 동기를 담고 있냐면 내가 이 목표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낼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낼 거야 라는 목표를 담고 있는 입증 목표예요. 입증 목표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타율적인 목표이죠. 이런 목표를 세운다면 달성하기조차도 어렵지만 물론 되게 달성할 수도 있죠. 달성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고 이런 목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기보다는 1등급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오늘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를 의심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저희가 성장 목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학 과목 1등급을 받으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꼭 심화학습을 해야지 되죠. 우리가 개념이나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약간의 심화 아니죠. 본격적인 심화와 약간의 선행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나의 목표는 수학 문제집에서 특히 그냥 문제집이 아니라 심화 문제집이라든지 지금 단원과 연계되어져 있는 선행 단원에서의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매일 3장씩 풀어나가면서 내가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 과목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표보다는 수학 문제집을 매일 3장 푼다. 나의 수학 1등급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집을 골라서 매일 3장씩 푼다라는 목표가 내가 좀 더 이 나의 목표에 달성되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이에요. 영어를 좋아하지 않던 학생인데 독해책 펴놓고 영어 보려고 하면 모르는 글자가 한 패러그래프에 막 너무 줄줄이 나와요. 이 단어들 모르는 거 계속 읽어가면서 영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고요. 흥미도 높아지지 않겠죠.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루에 50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요. 50개도 상당히 도전적이죠. 내가 영어 단어를 50개씩 외워본 경험이 있다면 모를까, 만약에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배워본다, 영어 단어를 처음으로 암기해본다 하시면 한 10개 정도 시작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운다. 근데 외운다라고 하면 또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뭔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 목표를 더 잘게, 더 낮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아침, 점심, 저녁 10개씩 읽어본다라든지 10개를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해서 읽어본다라든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목표를 바꾼다면 좀 더 부담이 낮아지고 이 목표를 한번 실천해볼까 하는 의욕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잘게 나누어 놓은 목표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더 낮아지게 돼요. 목표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정하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거 물론 좋죠. 그렇지만 많이 읽는 데는 우리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을 읽긴 했지만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분명히 읽었는데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서 오답을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독서에는 항상 목적성을 잊지 않으셔야지 돼요. 내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가, 혹은 뭘 암기하려고 하거나 뭘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나 내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의 목표로 잡아볼 수도 있죠. 책에서 만약에 내가 이 책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책에서 배운 가치를 한 문장으로 적어본다라든지, 혹은 이 책에서 내가 이해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의 어떤 수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거기에 나와져 있는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개념 단어장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라든지 목표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를 잘 본다라는 목표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 과목 3회도 완수하기로 이제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제가 중위권 친구들과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목표로 세우는 부분이에요. 중위권 학생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량이죠. 학습의 양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중위권 학생이라면 내가 시험 범위를 모두 3번 이상 보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시간 자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잘 본다라는 것의 어떤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3회도 완수하는 건 나도 내 스스로 특정할 수 있고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성장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 동기를 높이는 성장 목표, 입증 목표를 성장 목표로 바꾸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잠깐 제가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깨알 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서 목표를 조금 달리 이렇게 변주를 두는 것도 학업 성취도에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을 이렇게 월별로 물론 학사 일정이 나와져 있긴 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방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이 시간표가 5개 커다란 덩어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12월 달부터 공부해 봐야지.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12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나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며칠의 시간들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이 며칠의 시간들이 중간 기말 합쳐지면 그게 몇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을 다 합한다면 몇 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3주, 기말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4주 정도를 준비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을 보시고 시험 시간을 중심으로 3주, 4주를 비워놓고 그렇지 않은 이 시험이 아닌 전 기간에 여러분들의 이제 평상시에 해야 되는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공부는 시험 기간 전에 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대비해서 암기를 한다든지 내용들을 숙달해야 되는 것들,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방학에는 좀 더 심화를 하거나 취약 과목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실 수도 있어요. 수학 힘드니까 내가 수학 안 좋아하니까 수학 공부부터 해야지. 혹은 수학 실력 높이고 싶으니까 수학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그냥 수학을 계속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게 두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새로운 자극이 없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동기를 되게 낮추게 돼요. 저희가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그 습관을 계속 실천하려면 중요한 것은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또 좋은 자극들도 많이 와야 돼요. 이 좋은 자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것에서 받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사 일정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달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학습 플랜의 이제 중요한 이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계획표를 실제로 세워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주간 계획표를 사용하는 걸 먼저 추천해 드려요. 계획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학습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방법은 같아요. 요일을 적고 그리고 내가 그날 했던 과목 그리고 그 과목에 했던 교재의 이름 그리고 그 교재의 어떤 부분들을 공부했고 내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 학업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한 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아, 내가 보통 시간 이 정도의 공부를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구나. 혹은 적게 걸리는구나. 이런 나에 대한 가늠을 좀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계획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현재의 미래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 해도 이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70% 정도라고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하루에 예를 들면 내 개인 학습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데 이 3시간에 적절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의 완성도는 이제 100%가 아니게 될 확률이 항상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날 친구가 놀러 올 수도 있고 삶에서의 어떤 이 미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한 주의 반나절 정도,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이라든지 뭐 일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한 주의 주말의 반나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주에 다 완성하지 못한 계획을 메이크업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좀 비워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주간 계획표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스스로 측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먼저 나의 어떤 그 학습에서의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 주에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 계획이 항상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계획을 보충하고 완충할 수 있는 이 비밀의 시간들, 나의 어떤 이 비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간 계획표를 세우실 때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마감 기한을 적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내용을 이제 계획을 해서 내용을 적으실 때 이 내용을 단순하게 문제집 페이지 수 이렇게 적으시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별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몇 개의 팁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본문을 읽는 부분들을 오늘 할 거예요. 혹은 선생님이 적어주신 설명이라든지 자습서의 설명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은 공부가 다 그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할 거예요. 이런 그 과목에서의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계획에 반드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학의 경우에는 개념을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문제풀이도 있을 수 있고 오답 정리도 있을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보통 하루에 한 세트로 학생들이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과목별로 계획 구체화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다가 최근 조금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가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좀 있다. 잘해보고 싶은데 막상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공부가 너무 막막하고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간들을 같이 갖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수학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원을 한 단원 풀어오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정말 그 수학 문제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문제집을 풀고 왔는데 문제는 분명히 풀었거든요. 근데 답을 체크를 하나도 안 하고 온 거예요. 틀린 답인지 맞는 답인지 알 수 없이 문제를 풀어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 공부가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공부한 것 그리고 문제를 푼 것이 정확하게 잘 맞는지를 확인해서 왜 틀렸는지 나의 추론 과정과 나의 논리적인 사고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이 수학 공부의 한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를 풀고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찾을 수도 없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지 않는다면 계속 내 실력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이 시리즈를 완성할 것인지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뭘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도록 시켜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뭐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그 단원의 문법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암기하고 구문을 암기한 다음에 뭐 문제를 푼다라든지 사회 과목은 목차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익히고 지도와 도표 공부를 한 후에 이제 문제집을 풀고 틀린 것들을 단권화 한다든지 과학의 경우에는 뭐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푼다라든지 이런 각 과목별로의 어떤 공부의 어떤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들을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새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저희가 물론 2부에서 과목별 학습법에서 이 중에 몇 가지 팁들을 이야기해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지만 계획을 지키는 건 항상 고통과 대가가 따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계획을 지키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될까? 내가 한다고 될까? 나를 부정하고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 줄여가면서 혹은 지금 게임 정말 재미있는 거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게임 프로그램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참고 공부한다고 내가 실력이 오늘 바짝 늘겠어?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해야 될 학습량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나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이런 어떤 이 의심하고 그리고 좀 의지를 좀 가졌다가 그래도 오늘 계획 세운 첫날인데 오늘은 좀 해봐야지. 친구 연락이 와도 카톡 보고 싶은데 잠깐 참고 이런 의지를 보였다가 이런 어떤 나를 또다시 부정했다가 이게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진도는 나가지 않고 모호하고 답답한 시간. 이거는 우리의 뇌가 학습을 하기 위한 이제 머리에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준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습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실행으로 옮길 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잘 안 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걸 거야. 한 번 더 해보면 완성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길 때 여러분들의 뇌에도 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 뇌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공부가 시작되어져야 우리의 뇌가 변화하고 이 시작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나를 부정하고 이 상황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시 의지를 불태우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될 텐데요. 이걸 저는 이제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혹시 펌프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가면 이렇게 이 땅의 지하수에 닿아져 있는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붓고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거든요. 이때 이 펌프질의 물이 이렇게 이제 아래의 물을 끌어올리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넣는 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공부에서는 공부가 술술 잘 되기 전에 이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통증이기도 하고 마중물을 넣고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실 때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하기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미리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하고의 게임하는 즐거운 시간을 조금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혹은 이번 주말에 하는 엄청 재미있는 저도 꼭 챙겨보는 이 프로그램을 주중에 공부를 다 완성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최대한 치르게 될 것인가, 어떤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계획 안에 포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 혹은 즐거운 일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조율을 해나가는 능력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삶의 기술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의 학생들의 학습에서의 성격적인 특징, 학습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규범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억력이 좋고 성실한데요. 이 친구들은 항상 단계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항상 정해진 목표 이상으로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계획을 세운 것 이상으로 뭔가 시도해 보거나 노력을 하려는 모습은 크게 없어요. 활동형 친구들의 경우에는 순발력이 넘치고 융통성이 넘쳐서요. 계획을 자꾸 옮겨요. 오늘 하기로 했지만 내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발력 있게 계획을 옮겨요. 그리고 친구랑 놀기로 하면 빨리 놀고 공부도 대충 빨리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뭔가 빠르고 쉽게 해내기는 하지만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실력으로 쌓이기가 좀 어려운 타입의 학생이에요. 감성형 학생들은 이제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의 교류 관계도 좋지만 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도 공부하기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감성형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날의 감정에 좀 이렇게 해야 될 책임들을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특징이고요. 탐구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는 열심히 해요. 근데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기 기준에서 나누다 보면 대학의 입시라든지 고등학교의 입시는 내 기준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선발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약점을 익히는 여러분들 공부 다짐을 한번 좀 이 여러분들의 유형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규범형이어서 목표 한 바까지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타입은 아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다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에 한 번 더 노력해보자라든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10% 더 해보는 거. 좀 더 나에 대한 포부를 많이 가져보는 거죠. 활동형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 아까 저희가 왜 세워봤잖아요. 계획에서 이 부분을 항상 매일 다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고 안 급한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대부분 공부일 텐데 이걸 항상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성형 친구의 경우에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분은 뭔가 그날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최소한의 임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해야 되는 숙제들, 뭐 수행평가라든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을 정해놓고 그 최소한의 시간 혹은 최소한의 분량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런 공부 다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탐구형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이런 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의 구멍이 되어져서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귀찮고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주변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그 부분을 좀 참고 시도해보고 좀 노력해보려는 다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에서 계획에서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특성에 맞는 공부 다짐은 뭘지도 마지막에 알아봤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작고 달성 가능할 만한,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해봄직해 하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은 여러분들의 지금 시절은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들이 지능 검사를 할 때 보면 오늘 점수가 100인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저에게 온다면 그 지능은 그대로 100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은 자기의 연령 대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거나 이 공부라는 것이 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 분야일 수도 있겠죠. 이 분야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성취하고 하기 힘들지만 버텨보고 이러한 시간들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은 나를 키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몸이 커질 때 우리가 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머리의 힘을 키우는 데에도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